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어떻게 그러면 공론장으로 기독교가 참여할 것인가? 주류의 목소리, 주류적인 입장이 아니고 오히려 더 변방의 입장, 그들의 구성원 중에 하나의 어떤 위치 속에서 같이 논의하고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세 번째로 이제 좀 역사와 특징을 보겠습니다. 공공신학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저는 이제 미국하고요, 그 미국 외, 유럽하고 그 외를 좀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토양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공공신학의 논의는요, 로버트 벨라의 시민종교로 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물론 미국 사회가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지만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들의 어떤 도덕적인 토대, 그들을 같이 묶어낼 수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시민종교거든요. 물론 정치와 완전히 밀접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어느 연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로버트 벨라 그것을 시민종교라고 이야기했고, 이러한 공적 종교, 시민 종교의 특징을 친밀도라든지 또 자유평등, 정의, 이런 보편 가치들을 세워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틀이다, 유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버트 벨라 외에도 마틴 마티가 이제 공공신학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마틴 마티가 1974년도에요. 라이놀드, 아까도 언급했던 이 라이놀드 니버를 공공신학자로 처음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라이놀드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가 미국 정치사에도 아주 중요하게 작동을 하거든요. 많은 또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자문 역할도 많이 했기 때문에 라이놀드 니버를 공공신학자로 볼 수 있다. 마틴 마티가 74년도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81년도인가요? 그가 이제 퍼블릭 처치라는 책을 내요. 마틴 마티가 퍼블릭 처치. 제가 이 책을 작년에 좀 읽어봤는데요. 이 책은 뭐냐면 미국의 특히 이제 교회를, 기독교를 세 가지로 나눈 복음주의하고 카톨릭, 그 다음에 주류 개신교. 그러니까 복음주의하고 주류 개신교를 구분을 하긴 했는데 아마 나머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 세 그룹들이 어떠한 형식으로 공적인 영역들에서 영향을 미쳐왔는지.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교회가 사실 공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틀을 소개를 하면서 복음주의든 카톨릭이든 또 주류 개신교든 공적인 논의 안에서 그동안 역할들을 해왔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마틴 마티하고도 여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지만 또 그 다음에 시카고에 보면 이제 데이비드 트레이시가 미국의 공공신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까 그 페이스북 보니까 이제 폴 틸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시카고 라인 학파들이 물론 신학뿐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학문의 사료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시카고 학파 같은 경우는 이제 학제간 연구가 특징인 걸로 알고 있어요. 신학도 마찬가지죠. 우리 공공신학의 논의가 철학이라든지 정치, 경제 여러 가지를 같이 묶어서 같이 연구하는데, 마틴 마티라든지 이 데이비드 트레시, 시카고 라인의 학자들이 공공신학을 전개할 때도 마찬가지 이런 스타일로 전개를 합니다. 여기가 좀 반대되는 게 예일이잖아요. 예일 학파. 잘 알듯이. 어떻게 보면 바르트의 영향을 좀 더 받은, 여기는 틸리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고 있는 학파라고 할 수 있는 바르트의 영향을. 조금 더 교회 공동체적이고 기독교 전통과 내러티브와 어떤 이런 차원들을 조금 더 교회의 더 특수성을 더 강조하는 어떤 그런 신학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공공신학을 전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이제 제세라파까지는 아니지만 교회의 특성 안에서도 충분히 공적인 역할들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로널드 티먼의 그 공공신학의 책도 보면 이런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택하우스는 조금 위치는 애매합니다. 이 두 사이에 조금 프린스턴 출신이기 때문에 애매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칼빈주의거든요. 스택하우스 같은 경우에서 창조와 구속과 타락의 이 논의 안에서 공공신학을 전개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고, 그 세계화 연총 이 책에서도 이 세계화 상황 안에서 교회 기독교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시카고와 예일 학파, 그다음에 프린스턴의 스택하우스, 이런 이제 스타일들의 어떤 공공신학의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유럽을 보면 크게 이제 저는 이제 영국 쪽을 참 좋아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 공공신학 1호 대국격인 던컨 포레스터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에딘버러의 교수시고요.
이분이 이제 스코틀랜드의 상황 안에서 공공신학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특히 복지 차원의 논의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스코틀랜드의 정치적인 문제, 복지 차원에서의 그런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에딘버러가 공공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공공신학 센터를 에딘버러가 처음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덕컴 포레스터 교수님의 주도하에서. 그래서 그 밑에 있었던 윌리엄 스톨라 교수님이 프린스턴으로 가요. 프린스턴 공공신학 센터장으로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로벌 네트워크 퍼블릭 티올로지 이 세계 국제 네트워킹이 공공신학 네트워킹이 만들어질 때 에딘버러에서 1차 회의를 가져요. 그때 이제 25개 대학과 이 센터들이 설립되고 관계자들이 참여하면서 하나의 어떤 저 범지구적인 네트워킹이 에딘버러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는 거의 모든 대학들마다 공공신학 센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로.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맨체스터라든지 버밍엄, 뭐 체스터, 욕세인존, 뭐 익스터, 아버딘 모든 대학들마다 거의 공공신학이 붐이에요. 영국 같은 경우. 이유가 뭘까? 아마 이제 기독교 사회주의에 좀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도시 문제 저는 너무 관심 많기 때문에 맨체스터라든지 그쪽의 교수님들은 도시 문제에 대해서 공공신학적인 입장에서 아주 많이 좋은 글들과 책들을 써내고 있고요. 네, 영국도 역시 미국 못지않게 활발하게, 미국은 조금 개별적인 단위로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한다고 생각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센터 중심으로 많이 돌아가더라고요. 같이 연구와 공동 연구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종합대학 안에 있다 보니까 학문과의 대화가 너무 쉽거든요. 자연스럽고. 그래서 훨씬 더 활발하게 유럽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보네포 중심의 또 몰트만, 볼프 아까 언급했던 볼프강 후버, 또 베드폴 슈트룸 교수님들, 루터 계열의 어떤 신학이 또 가지고 있는 공공신학의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제 두 왕국론에 보면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또 세상을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한 영역, 한 팔로 보거든요. 물론 이제 둘 사이에 견제 역할이 있습니다만 이 견제 역할이 깨질 때 이제 히틀러 같이 어떤 그런 오류가 발생하죠. 중요한 것은 교회뿐 아니라 이 정치 영역, 일반 영역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이 루터의 두 왕국론 때문에 공적인 영역, 일반 영역에서의 신학의 가능성들을 충분히 잘 발휘할 수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보네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독일 역시 나름의 어떤 공공신학 논의를 잘 가져가고 있고, 남아공, 존두 그루치나 더키 스미트, 세계관 연구원에 있었던 학교 프레토리아라든지 스텔렌보시 이쪽에서도 굉장히 공공신학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요즘에는 호주, 뭐 뉴질랜드, 그 다음에 뭐 싱가포르, 대만, 홍콩, 그 다음에 중남미까지 센터들이 다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지역의 문제, 정치의 문제, 환경 문제, 인권 문제, 인종 문제, 그 지역들의 이슈들에 대해서 신학의 다른 학문들과 대화하면서 그 저널이 있거든요. 이 글로벌 네트워킹 여기서 나오는 국제 공공신학 저널에 지금 막 올라옵니다. 1년에 한 4번 정도 넘어가지고 발간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센터장이요. 우리 센터장이 세바스찬 김 한국 분이세요. 네, 당신대 신대원 하셨고 플로연과 프린스턴인가에서 석사하시고 아마 캠브리지에서 박사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욕세인존 대학에 계시고 한국 분이 이 공공신학 국제저널의 저널 편집자입니다. 정말 이거는 자랑스럽죠. 네, 자랑스럽고 아까 말했듯이 이 책에 이분의 아티클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 책 3장에 세바스찬 김 교수님의 아티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유럽 중심의 어떤 센터 중심의 논의들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온난화 문제, 빈곤 문제, 사이버, 미디어, 정치 여러 가지 분야들에 대해서 공공신학들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자들은 이 공공신학을 어떻게 나름 정의하고 있나, 제가 한 4명 정도 추려봤는데요. 몰트만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적 연관성이 없이 기독교 정체성도 없고, 신학의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 없이 공적인 연관성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신학이 공적인 부분과 관련이 없다면 그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몰트만 교수님 이야기를 했고, 로런트 티머, 베일학파죠. 공공신학을 기독교적 신념과 더욱 광범위한 사이의 관계 및 기독교 공동체가 살아가는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그 기독교 공동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문화적, 상황적인 맥락을 이 기독교 신념과 다른 광범위한 학문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하는 시도다라고 로널드 티먼 이렇게 정의하고요. 리넬 캐리, 리차드 니버의 전문가를 알고 있는데 이 리넬 캐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공공신학이 현대 신학이 당면하고 있는 공공권에서의 소외를 극복하고 우리의 공공생활의 중요한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학문 뭐 이렇게 정의했고요. 덜컨 포레스터 아까 말했죠. 에딘버러의 교수님. 공적 논쟁을 중단하는 것은 신학의 심각한 빈곤화를 초래한다. 신학은 중립적이지 않다. 그 독특성으로 공적인 토론에서 고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의 정의는 다르지만 다들 이 신학이 신학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학문과의 대화, 또 교회가 지역과 상황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회를 이해하고 기독교적인 어떤 대안들, 좋은 성찰들을 가지고 논의하는 어떤 그런 비슷한 과정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공신학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5가지라고 봤거든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요. 보편성보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거를 다시 정리하는 건데 공공신학은 보편성보다요 특수성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와 또 구원에 대한 이야기, 신학이 너무 이제 전 세계를 아우르려는 듯한 그런 보편적인 진리의 내용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공공신학도 그뿐 아니라 특수한 상황들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거예요. 작은 문제들. 그래서 이제 포레스트 교수님 같은 경우 파편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신학의 파편성. 공공신학은 작은 것들, 그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들, 이슈들, 지역성, 상황성 이게 훨씬 더 강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의 역할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런 공공신학이 현장의 실천장이거든요. 이런 이제 공공신학의 인식이 없이 물론 할 수도 있죠. 사회 참여. 하지만 이런 이제 우리가 공공신학의 관점을 가지고 한다면 더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역의 문제에 너무 지역교회가 잘하지 않습니까? 특수성, 상황성, 파편성 이게 공공신학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마테마티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방성을 이야기합니다. 개방성. 아까 말했던 그 퍼블릭 처치 그 책에서 가톨릭과 또 복음주의와 주류개신교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하면서 또 대안을 제시하면서 복음주의는 너무 좀 개인주의 쪽으로 좀 치우쳤다. 신학의 스타일과 신학의 스타일이 너무 개인의 회심과 변화에 좀 집중했다. 주류개신교는 콘스탄틴주의 이게 이제 크리스텐덤입니다. 너무 권력지향적이고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힘의 논리에 너무 작동했다. 하지만 이제 카톨릭은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 같아요. 카톨릭이 이제 제2바티칸 공회 이후로는 사회 참여에서 많이 이제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개방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 스테가우스는 청지기를 말합니다. 청지기성. 이건 우리가 다 알죠. 어느 직업과 어느 영역에 있던 하나님께서 맡겨준 소명, 청지기적 삶의 자세를 가지고 또 만인 제사장과 또 만인 예언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공공신학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세바스찬 교수는 공공선, 커먼굿이죠. 공공선을 이야기했습니다. 공적인 선. 마지막에 이제 베드폴 슈트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중 언어성, 공공신학의 타 학문들과의 대화할 때는 기독교적인 어떤 색깔보다는 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것. 정의의 개념, 사랑의 개념, 성경과 헌신, 봉사의 그런 개념들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서 공론장에서 대화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정도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공신학이 어떤 신학적인 토대로부터 출발을 하느냐. 아까 우리 목사님 너무 열심히 질문해 주셔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당연히 창조신학입니다. 창조 영역 안에 모든 피조물들의 구원과 해방, 카이퍼의 이야기처럼 영역 주권론이죠. 모든 곳에서 작동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하지만 그 방식을 과격하고 공격적으로 폭력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죠. 두 번째,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그 밑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도 아까 스캇 맥날 이야기했지만 너무 다양해요. 교회 중심으로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주를 또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보네포 같은 경우 제가 써놨죠. 바르트 같은 경우는 동시몬 구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옆에 이제 교회가 있고 더 큰 영역에 이제 사회가 있고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거든요.
동심원 구조로서 이야기하고, 당연히 보네퍼는 이제 루터의 두 왕론 입장에서 교회와 또 사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공공신앙은 당연히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선함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너무 제가 간편하게 말하는 것 같아서 댓글로 이제 막 올라올 것 같긴 하는데, 세 번째는 기독교 전통이 가지고 있는 자연법론입니다. 그렇죠? 내추럴로. 물론 이제 카톨릭이 우리보다 조금 더 이 주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걸로 알고, 물론 바르트가 초기에는 자연법을 좀 부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후기로 가서 시민사회를 인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수용한다고 보긴 하는데, 공적인 영역 안에서의, 자연 안에서의 하나님의 통치 질서 원리, 이 자연법, 그들의 선함들, 이런 것들을 신학의 토대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작업은 이제 네 번째거든요. 신학의 공공성을 위한 재현. 하고 싶은 것은 일단 신론 자체도 바꾸자. 그동안 교회와 또 교회가 신학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전통적인 신론에서 퍼블릭 갓을 말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퍼블릭 갓. 어느 책에 보니까 이제 사회적 하나님이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하긴 합니다만, 하나님은 공적인 분이다. 교회를 위한 분이 아니고 나를 위한 분도 물론 되지만, 교회를 위한 분이지만 더 큰 차원에서 공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 퍼블릭한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신앙 자체도요, 퍼블릭 페이스를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공신학이 싫어하는 것, 정말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신앙의 사사화거든요. 개인화, 내면화, 자기중심화, 교회중심화, 신앙의 파편화, 개인화되는 걸 굉장히 경계합니다. 신앙이 절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신앙 자체가 이미 공적인 것이다. 우리가 다 관계 맺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옆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학교의 친구들,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살아가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앙 자체가 공적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볼프도 이야기하고 여러 분들이 이야기하고, 또 이제 교회를 다시 퍼블릭 처치, 마티마티가 물론 이야기했지만 저는 도시신학을 전개하면서 교회는 정말 공적인 공간이다를 말하고 싶어요. 교회는 그리고 또 공적인 공간이어야 된다. 개방하고 와서 브릿지 역할도 하고 여론 수렴도 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또 교회가 참여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교회만큼 공적인 공간이 없어요. 도시사회학 하시는 분들 중에는 보면요, 교회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루이스 머포드라든지 레오니 샌더콕 이런 분들은요,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가 영적인 가치, 윤리와 도덕적인 가치를 제공해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든 아니든 신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무엇이 선하고 옳은 것인지를 이제는 교회가 그 존재로서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 또 힐링의 공간이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문제, 내면적인 문제, 아픔의 문제, 물론 병원도 가지만 교회가 그런 공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차원에서 교회론도 다시 수정하면 좋겠다 싶고요. 또 구원론에 대한 분명 약점이 있습니다만, 이 구원 역시 공적인 구원, 공적인 차원의 구원을 말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죄가 뭐냐? 사사화되는 거잖아요. 교만, 이기심. 바르트는 교만을 보지 않습니까? 자기중심성, 이게 죄거든요. 반대가 뭘까요? 타자중심성이에요. 공동체성이에요. 구원에 그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하나됨, 공동체, 추구하는 거, 하나님 나라. 이런 차원에서 구원론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스캇 맥라이스는 지역교회 중심으로 말했지만 더 큰 차원에서의 공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게 앞으로 공공신학의 또 과제, 또 저희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될까요? 질문이나 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제가 또 질문해요. 감사합니다. 그 신학의 공공성을 위한 제어에서 이런 부분들 결국 이제 공공신학의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토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되면 어떤 조직신학을, 전통 조직신학을 공적인 관점으로 새로 써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뭐 신론부터 해가지고 교회론, 구원론까지 그런 토대가 튼튼하게 있다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나갈 때 결국은 공공선 혹은 공적 영역 이런 것들이 가장 공적인 가치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됐을 때도 기독교 어떤 그 독특성, 그다음에 정체성 이런 것들이 약화되거나, 또 다른 어떤 그 일반적인 그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시민 활동가들과의 어떤 차별적
점도 좀 더 없어짐으로써 네네. 부정적 의미에서 시민 종교가 될 수 있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런 약점들이 충분히 있어요, 목사님. 잘 정말 지적해 주셨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구원론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요. 시민사회의 관계 당연히 이제 활동적인 면에서는 비슷한 측면이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아까 여러 가지로 언급했듯이 이 토대 자체, 출발 자체가 우리가 이미 신앙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재연을 마지막 네 번째 하면서 고민했던 것은 이렇게 신앙을 새롭게 공적인 것으로 바꾸어 하는 작업이 전혀 새로운 작업은 아니다. 왜냐하면 교회 전통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다 조금씩 있거든요. 어거스틴부터 해서 하나님의 도성 개념들 다 아퀴나스 또 종교개혁자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렇게 깨어내면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또 들었어요. 이 조직신학 책을 한번 다시 봐야 돼. 저도 첨언을 하자면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이라든가 개혁화 신학에서 처음 신학의 논의의 출발점을 삼고 있는 신론, 그리고 그 신론과 창조 중심으로 사실은 그 어떤 논의의 베이스가 깔려 있거든요. 그렇죠. 창조의 선함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발휘되고, 맞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공적인 하나님이다. 사실 교회라든가 개인 신자 하나에게만 관심 초점된 게 아니라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이 회복되니까 이런 신학의 베이스에는 확실히 신론이 있고, 그 신론을 통해서 다시 이런 그 공적인 신학을 재구성하는 게 이제 사실은 개혁파 라인의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갈 경우에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한계점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기독교의 특성이거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환경운동가 우리 같이 활동할 수도 있고 정책 기반자 우리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하고는 독특성이 뭐냐고 했을 때는 저는 결국에는 기독론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공공신학자들이 대부분 그 기독론에 취합을 한 거를 인정을 하셔야 돼요. 공공신학뿐만 아니라 개혁파 기독교 세계관이라든가 혹은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 혹은 해방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기독론에 취약하거든요. 그런데 또 그걸 바르티안적으로 가면은 바르티안은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했던 그 세상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분으로 인한 모든 속죄 사역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세상과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공통분모라든가 혹은 그 관계 맺음이 자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좀 굉장히 불연속적이고 단절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저쪽 그 바르티안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또 교회 중심적이거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가다 보니까 세상 소통 못해요. 제가 제안하는 거는 보네퍼는데, 맞습니다. 보네퍼는 아주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었는데 맞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가장 세속적이고 세상적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르트는 또 다른 점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중심성과 공공성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예수가 얼마나 그 약자와 가난한 자와 정의와 혹은 세상의 세속성과 이렇게 만나는 부분인가를 가장 굉장히 신학적으로 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독교의 독특성은, 보네퍼는 기독교의 독특성은 굉장히 그 중심에 두면서도 동시에 이게 바르트처럼 세상과 분리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세속성과 확 만나는 지점으로 기독교를 재해석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보네퍼에서 사실은 그런 그 기독교의 독특성과 동시에 세상과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기독교를 아주 세속적으로 해석해버려요. 그런 점에서 그 신학적인 베이스가 보네퍼가 굉장히 좋은 통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보네퍼의 제가 이번 학기 지금 보네퍼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우리 곧 이제 몇 주 차입니까? 고재길 교수님이 오시는데 홈볼트에서 보네퍼 전공하시는 보네퍼의 기독론 중에 재밌는 게요.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단일자로 물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중심에 선 그리스도예요. 역사의 중심, 자연의 중심, 인격의 중심. 그러니까 또 마지막에 옥주수를 넘어갈 때는 타자를 위한 존재,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 그래서 물론 기독론이 우리 전통적인 어떤 개신교, 깔빈주의의 어떤 그런 것과 조금 차별성은 있지만 기독론을 가지고 충분히 공공신학의 토대를 보네퍼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어요. 타자를 위한 존재, 공동체를 위한 존재, 세상과 역사와 자연의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능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아마 고 교수님 오실 때
더 자세히 잘 물어보시면 아마 잘 이야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계속 보고 있어요. 특히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전통적인 기독론, 개인 중심적이고 또 영적 구원 중심의 기독론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공동신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먹혀 들어가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정면 승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독론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공동신학의 토대를 잘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구원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근데 많이 긴장이 됐습니다 오늘 사실. 네. 저기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신학의 공공성을 위한 재원 부분에서 이제 공적인 교회를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제 지금 현대 한국 교회는 사실 이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고 네. 보시는데요. 근데 오히려 뭐 성교 초기라든가 그렇죠. 그럴 때는 네. 그 신학은 다를지 몰라도 이런 부분을 교회가 감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챕터가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공공성의 어떤 흐름들을 이묘 교수님이 교회사 차원에서 잘 전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네. 교회가 적었고 힘이 없었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좋은 유산이 있어요. 이 공공신학의 유산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발견해내는 게 오늘 우리 또 작업이거든요. 우리도 요청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 물론 다시. 과거에는 어떤 이런 뭐 신학적 베이스나 개념은 없었지만 그렇죠. 그 네. 지역에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 왔었고 이제 그런 공공성이 있었다가 현재는 없어진 형태로 바뀌었다 이렇게. 물론 어느 분은 모든 신학은 다 공공신학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모든 신학에는 다 공공신학적인 요소가 있다라고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 다시 정립하는 작업이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선교 초기에 너무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교회 중심, 개인 중심, 영적인 것 중심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런 공공성이 이제 너무 무너졌죠. 교회 공공성도 무너지고 또 사회 공공성도 세워나가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신학이 대안까지는 아니지만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는 충분히 저는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네. 초기 한국 교회 선교사님들을 전 근대적인 사회에 근대적인 선교사들이 와서 계몽운동을 하니까 의료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위생적인 것들을 이렇게 선도하고 계몽하면서 자연스럽게 선교 플러스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이 결합이 되면서 그게 이제 공적인 영역이 됐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회, 우리 조선 사회 후기 말기가 이제 그 아무래도 서양보다는 더 전근대적이니까 그걸 이제 계몽화 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공적인 영역에서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오늘 한국 사회는 왜 그렇게 됐냐 했을 때 이미 이제 우리 근대화 이후에 한국 사회가 굉장히 세속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다원주의가 확대가 확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종교의 자리라는 게 세속화가 마무리해서 종교는 계속 공정을 퇴보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교회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잘 인지를 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바뀌면은 세속화가 되고 또 탈색 세속화가 되고 뭐가 되든 다원주의 사회가 되면은 그걸 맞춰서 교회가 할 역할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것을 속도를 못 따라가니까 교회가 완전히 그냥 세상이 겁나기도 하고 세상에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자기네가 섬김과 봉사생활을 하는지 잘 모르니까 계속 이렇게 후퇴해서 자기 교회 내적인 논리로만 계속 빠져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혹은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지 않나. 방금 저도 이제 질문하면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문화적 우위를 갖고 그 공공성을 이뤘다면 지금의 교회는 사실 좀 답이 없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세상보다 어떤 그 뭐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더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상황에서 그 공공성을 어떻게 이룰까 뭐 과거에도 배울 건 있겠지만 좀 그런 의미가.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사회를 위한 공공신학,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공신학도 필요하지만 교회를 위한 공공신학이 너무 필요하다. 일단 교회가 너무 폐쇄적인 공동체로 변질되고 자기 중심의 공동체로 변질될 때 왜냐면 이제 우리 사도행전 15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회의를 통해서
선교 정책 바울과 또 예수님의 12제자 그런 문화들이 있단 말이죠. 교회 정치 안에도 충분히 공론장으로서 기능하는 아주 좋은 문화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교회 정치 당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너무 한두 사람의 집중된 권력과 폐쇄적인 구조와 자기이익 구조. 그래서 공공신학이 사회를 위한 것뿐 아니라 이제는 교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 너무 절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덩달아 하게 되고요. 근데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거는 물론 이제 선교 초기에도 물론 있었지만 이제는 다원주의 상황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 이게 또 하나의 우리 공공신학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공론장에서 다른 종교들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만났을 때 이걸 어떻게 잘 이해하고 풀어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굉장한 또 지혜와 기술들이 잘못했다가 이제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조심성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많은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이슬람,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 듣다 보면 이제 좀 그 느낌이 네. 사실 교회의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교회가 어떤 이제 사회에서 어떤 참여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이제 관점에서 보면 근데 상당히 이제 교회를 하나의 이제 이 보는 관점이 이제 구조 기능주의적인 입장에도 상당히 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갔고 과연 그러한 관점이 옳은 건가?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이제 그 뒤에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교회의 독특성이라든가 어떤 교회가 차지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이 매몰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가 들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종교 사회학에 이제 출발하는 그 과정에 보면 이제 디르켐이라든지 막스 베버 같은 경우가 종교와 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종교와 사회의 어떤 긍정적인 역할, 공동체와 부족을 묶어내고 그들의 어떤 합의의 장으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자본주의라 중세 이후로부터 자본주의 발전에 있어서 종교가 많은 어떤 영적인 토대들을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공공신학도 어떤 기능주의적인 쪽으로 접근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또 한 가지의 이런 공공신학이 이제 교회를 가지고 사회와 접근할 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영적 자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어떤 분은 이걸 뭐 페이스블 캐탈, 뭐 영적 자본이라고 합시다. 자본이라고 쓰니까 자꾸 어떤 분들이 좀 너무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이야기하는데 신앙 자원, 이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능력치, 어떻게 뭐냐? 그게 이제 영적인 것들, 신앙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로버트 푸트남이죠. 그 사람이 이제 사회적 자본 개념을 말하지 않습니까? 소셜 캐피탈, 사회적 자본. 세 가지를 말하거든요. 여러 가지 뭐 금전적인 자본도 있고 토지의 자본도 있고 많은 자본들을 통해서 사회가 유지되고 경제가 발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인적 자본이죠. 사람들을 묶어주고 조직을 묶어주고 본딩이라는 개념을 쓰더라고요. 공동체성을 강화시켜주고 또 공동체와 공동체를 브리징해주는 거. 그 다음에 또 더 큰 어떤 가치와 이상향을 향해서 링킹해주는 거. 이 세 가지가 로버트 푸트남이 말했던 사회적 자본 개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자본이 뭐냐, 사회 안에서 관계 안에서 어떠한 너희들의 능력치 자본들을 가지고 스페셜 캐피탈 또는 이제 페이스 캐피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교회도 보면 어떻게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들과의 어떤 사회 기관들과 동등한 아니 협력적인 그 파트너십을 가지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 이런 쪽에서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베이커라든지 일렌 그라함이라든지 이런 교수님들, 연구 공공신학자들은 조금 이 교회의 기관들을 아마 성공이니까 좀 더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이게 우리 한국적인 이제 상황과 만났을 때 조금 반감도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네. 또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경영학에서도요, 요즘에는 윤리 경영을 넘어서 영적 경영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우리 뉴스 보면 뭐 사장님들, 회장님들이 이렇게 경비원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뭐 이렇게 회사 매출이 반토막 된다든지, 뭐 월급 제대로 안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윤리 차원의 영적인 가치 차원의 그런 것들이 이제 회사에 엄청난 데미지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에서 어떤 그런 기능적인 측면들을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는 교회가 제공해 줄 수 있는 분명 어떤 측면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공공신학에서 교회를 그 시민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네, 원어가 시민사회 한 구성원으로 어떻게 시민사회의 공공선을 증진하는데 이 교회가 기여할 것인가. 맞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공공신학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성서신학적인 토대나 또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난 전통들 이런 것들을 너무 협소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창조신학을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후에 창조 얘기는 이제 앞에 몇 장에서 끝나고 그 위에 구약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가 창조 신학이 이제 토대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그 큰 담론들 그리고 그것이 신학으로 연결돼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대단히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대단히 보편적인 성격을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상당 부분 이제 지금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공신학을 너무 이렇게 협소하게 정의하기보다는 이미 성경과 교회 전통에 가지고 있는 공적인 성격과 전통들을 좀 충분하게 좀 밝혀내서 그 토대 위에 공공신학이 좀 소야되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맞습니다. 창조신학을 위해서 뭐 창세기 그 앞부분만 다룬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가 거기서 끝난 것이냐? 아니죠. 완전한 창조, 완전한 구원의 계시록까지 가기 때문에 성경 전체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고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특수한 어떤 민족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지만 이제 그게 이제 모든 나라의 대표성을 띠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십계명이라든지 구약의 계명이 단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모든 나라, 모든 인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적인 의미를 다 담보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예루살렘,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공공신에서 말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다 그런 거잖아요. 자크엘릴도 이제 마지막에 도시신학의 마지막 부분에서 도시가 지금 황폐화되었지만 가인을 통해서 죄악으로 만들어진 도시, 세속화된 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올 예루살렘을 꿈꾸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 포괄하고 접근하는 어떤 그런 작업을 전개합니다. 커먼 도시라든가 뭐 커먼웰스에 대한 그런 아주 클리어하게 디파인된 그런 게 있습니다. 개신교 쪽에서는 사실 이 논의를 많이 발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지난 학기에 누구니까 그분 책을 이제 원서로 수업 시간에 같이 봤는데 조금 정리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흔히 이야기하기로는 우주의 보편적인 자연 법칙, 식물과 동물과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선한 어떤 창조의 의도, 그 질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연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실제 법학자들의 논의에서 사람과 또 공동체와 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하게 또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규칙들, 논의들 이런 차원들 다 역시 하나님의 어떤 선한 질서의 토대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차원에서의 내추럴로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최근에 커먼 굿이라든가 아니면 커먼 웨스에 대한 관심이 아주 그냥 확 부각된 거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정치적 자유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의 출발점은 개인이고 개인의 권리론에서 시작된 건데 그것이 사실 지금의 그 미국이라든가 그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핵심을 였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우리 사회의 그 어떤 공동체성과 공공성에 대한 논의에서 굉장히 취약했다는 게 오늘날 많은 인문학자들의 통찰력이고 비판인 거죠. 다시금 이 공공선이라든가 옛날도 있었죠. 아테나스도 공수처 자연과공청 얘기하면서 자연이 이제 모든 사람의 보편적으로 있는 뭐 그런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어서 다시 확 부각된 이유가 아마 이제 개인주의의 폐해에 대한 것이 막 지적이 되고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개인의 권리만 계속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비판들이 일어나면서 다시 이제 공적인 근데 이 공동성이라는 것, 공공성이라는 것들이 정치적 자유주의와 반대되는 개념, 공화국과 또 더 심한 공산주의까지 전체주의 맞아, 전체주의까지 이제 지금은 이제 서구 자유주의 차원에 대한 비판이 아주 그냥 거세게 일어나니까 그것이 서구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연결돼서 맞물리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으로서 이제 새롭게 이제
공동체주의자들이라든가 공공선, 그리고 공산주의까지 이런 논의가 이제 다시 이제 새로운 대안을 많이 부각되니까 이게 아주 키워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논의들이 이제 최근에서야 다시 이제 더 새롭게 이론적으로 부각이 되고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샌들 책도 네, 퍼블릭 필라소피라고 네. 책 제목이 그거예요. 공공 철학입니다. 공공 철학이니까 그 사람도 이제 굉장히 공화주의자고 굉장히 이제 개인주의와 반대되는 공동체주의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요즘에 이슈가 되는데 사실 그 클리어하게 딱딱 잡아내는 게 많지는 않은데 국내에 그냥 아까 하승우 교수님 책이라든가 공공성 이런 개념 잡아놓은 책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주 가보도 해도 될까요? 네. 예, 선생님 무슨 하시면 되는데 아니, 네, 하시죠. 네, 저희가 이게 콜라보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둘은 지난학기, 지난학기 계속 같이 세미나하고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분들 막 오셔가지고 저희도 좀 공부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강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저도 좀 질문 좀 많이 하고 여러분 질문도 좀 많이 하고 해서 같이 좀 배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강영롱 목사님이라고 장신대에서 그 이제 공공신학으로 박사를 받았는데 하버마스라는 독일의 철학자, 그리고 찰스 테일러라는 캐나다 철학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한창 지금 인기 있는 미로슬라브 볼프 이 세 명의 공공신학을 연구했는데 사실 처음에 하버마스랑 테일러는 철학자라서 굉장히 배우기 어려워요. 분야의 책도 많이 배웠겠지만 뭔 말인지 어려울 때가 많이 되고 볼프 책은 그나마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IBP에서 광장에선 기독교 빨간 책 있어요.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책의 원제가 퍼블릭 페이스예요. 네, 퍼블릭 페이스고 번역이 이제 광장에서 번역이 돼 있거든요. 광장에선 기독교라는 그 책이 IBP에서 나왔고 그것을 좀 읽어와서 좀 강사님한테 질문도 좀 하고 같이 얘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넷째 주가 아마 제가 고재길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아마 그때는 공개 강좌로 4월 28일 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허락만 해주신다면 고재길 교수님 강의를 여기서 하는데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수강료를 제가 받긴 하려고요. 공짜로 할까? 어떻게 공짜로 해? 근데 이게 그게 이제 문제가 여기 있는 분들이 허락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는 수강료 내고 지금 하는 건데 공짜로 하면은 그렇죠. 조금 뭔가 여기 하시는 분들 좀 미안한 거니까 그건 좀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고재 교수님이 카톡방에서 이야기를 하죠. 국내에서는 사실은 공공신학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고 저도 많이 도움 받는 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질문도 많이 준비해 오시고요. 같이 좀 이렇게 만들어가는 수업이 되면 좋겠어요. 네, 저도 좀 날카롭게 질문 많이 하고 공유 좀 하려고 네, 이렇게 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수업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